부산 북항, 아직 해가 뜨기 전의 시간. 항구 위에는 두꺼운 안개가 깔려 있었고 파도는 잔잔했으나 어딘가 서늘한 울림을 남겼다. 72세의 은퇴 선장 한도연은 무거운 걸음을 옮기며 창고로 들어섰다. 오래전 항해에 함께했던 동료들이 하나둘 세상을 떠난 뒤 이곳은 이제 도연에게 기억의 낡은 껍데기일 뿐이었다. 그는 먼지를 뒤집어 쓴 작업복 하나를 꺼내 조심스레 펼쳤다. 아들의 손때가 묻은 옷이었다. 불의의 사고로 바다에 묻힌 아들. 남은 건 그저 바람 빠진 옷감과 몇 장의 사진뿐이었다. 도연은 작업복을 품에 안으며 낮게 중얼거렸다. 바다는 사람을 데려가도 소리는 남기지. 그의 목소리는 바람에 섞여 허공으로 흩어졌다. 그 순간 창고 밖에서 낫지 않은 말다툼 소리가 들려왔다. 도연은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안개 너머 희미한 가로등 불빛 아래 정소라가 보였다. 몇 달 전부터 그의 집에 드나들며 살림을 돌보고 약을 챙겨주는 여인이었다. 요양보호사 일을 오래 했다던 그녀는 도연에게 의지가 되는 존재였고 잔잔한 위로를 주는 사람이기도 했다. 그런데 지금 소라는 낯선 사내와 마주 서 있었다. 평소에 온화한 얼굴은 사라지고 얼굴은 긴장으로 굳어 있었다. 도연은 본능적으로 몸을 숨기고 귀를 기울였다. 바람이 잠시 멎으며 짧은 문장이 선명히 꽂혔다. 이제 남은 건 선장님뿐이야. 그 말은 얼음장처럼 차갑게 도연의 가슴에 내려앉았다. 무엇에서 남았다는 거지? 선장님뿐이라니 무슨 뜻이지? 의문이 눈빛에 켜졌다. 두 사람의 대화는 곧 흐릿한 웅성거림으로 흩어졌지만 그 한 문장은 칼날처럼 귀에 남아 떠나지 않았다. 소라는 이내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돌아섰다. 그러나 도연의 시선은 이미 흔들리고 있었다. 믿었던 사람에게서 스며든 의심의 그림자. 바다는 소리를 남기지 않는다고 했지만 방금 들은 그 목소리만큼은 그의 기억 속에 오래도록 파문을 일으킬 것이었다. 장례가 끝난 뒤에도 집은 여전히 적막했다. 한도연은 오랜 항해를 마치고 돌아온 선박처럼 고요한 거실에 앉아 있었다. 그러나 그 고요 속에서 소라는 부지런히 움직였다. 약 봉투를 꼼꼼히 정리하고 식단표를 붙이며 항만병원 재활 예약을 챙겼다. 그녀의 손길은 성실했고 마치 오래전부터 이 집의 주인이었던 듯 자연스러웠다. 하지만 바로 그 성실함이 도연에게는 이상하게 다가왔다. 그는 무심코 현관 신발장을 정리하다가 깊숙한 서류 봉투 하나를 발견했다. 낯선 글씨로 빼곡히 채워진 해상보험 설계서 복사본. 도연은 손끝이 떨렸다. 왜 요양보호사 출신인 소라가 이런 문서를 가지고 있어야 하는가. 며칠 뒤 탁자 밑으로 떨어져 있던 종이 한 장이 눈에 들어왔다. 구겨진 상태였지만 글씨는 분명했다. 바라모 엔진 고착, 접촉 흔적 의심, 아들이 타고 나갔던 배의 이름. 도연은 숨이 막혔다. 그 사고는 단순한 불운이 아니었단 말인가. 그는 종이를 접어 호주머니에 넣으며 애써 마음을 다잡았다. 우연일 거야. 하지만 머릿속에서는 우연이라는 단어가 쉽게 자리 잡지 못했다. 밤마다 또 다른 의심이 자라났다. 소라의 방에서 짧고 날카로운 전화 통화가 들려왔다. 오늘은 어렵다. 선장은 아직. 그 말끝이 차갑게 도연의 가슴을 찔렀다.
수화기 너머에 누구와 이야기하는지 알 수 없었지만 분명 자신을 가리킨 것이었다. 그녀는 아침이면 다시 아무 일 없다는 듯 따뜻한 미소로 그를 맞았다. 차를 내오고 안부를 묻고 식사를 챙겼다. 그러나 도연은 더 이상 그 미소를 곧이곧대로 받아들일 수 없었다. 이 여인의 다정함이 왜 더 춥게 느껴지지? 그의 마음속에 심어진 작은 금은 이제 눈에 보일 만큼 벌어져 있었다. 소라의 헌신적인 손길 뒤에 감춰진 또 다른 그림자가 서서히 도연의 일상을 파고드는 순간이었다. 한도연은 평생 바다의 규칙을 따르며 살아왔다. 남의 일에 깊이 끼어들지 마라. 바다는 자기 몫을 알아서 가져간다. 선원들에게 늘 그렇게 말하곤 했다. 그러나 요 며칠 그는 스스로 그 신념을 깨뜨리고 있었다. 소라의 미소 뒤에서 감지한 불길한 그림자, 신발장 깊숙이 숨겨져 있던 해상보험 설계서, 아들의 배 이름이 적힌 수리 영수증, 그리고 밤마다 속삭이던 전화. 그 모든 것들이 도연을 끌어당겼다. 더 이상 눈을 감을 수 없었다. 결국 그는 전화를 걸었다. 번호부 깊숙이 묻혀 있던 이름, 아들의 선원 동료였던 강민철이었다. 오랜만에 만난 민철은 푸석한 얼굴에 세월의 풍파가 고스란히 묻어 있었다. 선장님, 무슨 일이십니까? 도연은 잠시 머뭇거리다 손에 쥔 영수증을 내밀었다. 민철아, 이게 뭔지 내가 좀 봐야겠다. 바라모 엔진에 접촉 흔적이 있었다더구나. 민철의 눈빛이 흔들렸다. 그는 잠시 침묵하다가 입술을 깨물며 말했다. 사실 저도 의심을 했습니다. 출항 전날 부두에 낯선 사람들이 들락거렸습니다. 그리고 보험 얘기가 돌았어요. 하지만 제가 나서봤자 증거가 없으니. 도연은 무겁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나 민철은 갑자기 목소리를 높였다. 이건 그냥 넘기면 안 됩니다. 제가 아는 항만 CCTV 관리자에게 당장 연락해 보겠습니다. 그 순간 도연의 마음속에 불안이 스쳤다. 민철은 너무 성급했다. 실제로 민철은 항만에 전화를 걸어 그날 영상 좀 확인해 달라고 대놓고 요구해 버렸다. 도연은 핸드폰 너머로 들려오는 목소리를 들으며 차갑게 식어가는 손끝을 느꼈다. 이렇게 노골적으로 움직이면 그 여자가 눈치채지 않을까? 집으로 돌아와 문을 열었을 때 소라는 이미 거실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언제나처럼 정갈한 모습, 그러나 미묘하게 굳은 표정. 어디 다녀오셨어요? 항만에 무슨 일이라도 있으셨나요? 도연의 가슴은 쿵 내려앉았다. 민철의 성급한 행동은 이미 소라의 귀에까지 들어간 듯했다. 이제 되돌릴 수 없는 길로 들어선 것이다. 한도연은 평생 바다의 규칙을 따르며 살아왔다. 남의 일에 깊이 끼어들지 마라. 바다는 자기 몫을 알아서 가져간다. 선원들에게 늘 그렇게 말하곤 했다. 그러나 요 며칠 그는 스스로 그 신념을 깨뜨리고 있었다. 소라의 미소 뒤에서 감지한 불길한 그림자, 신발장 깊숙이 숨겨져 있던 해상보험 설계서, 아들의 배 이름이 적힌 수리 영수증, 그리고 밤마다 속삭이던 전화. 그 모든 것들이 도연을 끌어당겼다. 더 이상 눈을 감을 수 없었다. 결국 그는 전화를 걸었다. 번호부 깊숙이 묻혀 있던 이름, 아들의 선원 동료였던 강민철이었다. 오랜만에 만난 민철은 푸석한 얼굴에 세월의 풍파가 고스란히 묻어 있었다.
선장님, 무슨 일이십니까? 도연은 잠시 머뭇거리다 손에 쥔 영수증을 내밀었다. 민철아, 이게 뭔지 내가 좀 봐야겠다. 바라모 엔진에 접촉 흔적이 있었다더구나. 민철의 눈빛이 흔들렸다. 그는 잠시 침묵하다가 입술을 깨물며 말했다. 사실 저도 의심을 했습니다. 출항 전날 부두에 낯선 사람들이 들락거렸습니다. 그리고 보험 얘기가 돌았어요. 하지만 제가 나서봤자 증거가 없으니 도연은 무겁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나 민철은 갑자기 목소리를 높였다. 이건 그냥 넘기면 안 됩니다. 제가 아는 항만 CCTV 관리자에게 당장 연락해 보겠습니다. 그 순간 도연의 마음속에 불안이 스쳤다. 민철은 너무 성급했다. 실제로 민철은 항만에 전화를 걸어 그날 영상 좀 확인해 달라고 대놓고 요구해 버렸다. 도연은 핸드폰 너머로 들려오는 목소리를 들으며 차갑게 식어가는 손끝을 느꼈다. 이렇게 노골적으로 움직이면 그 여자가 눈치채지 않을까? 집으로 돌아와 문을 열었을 때 소라는 이미 거실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언제나처럼 정갈한 모습, 그러나 미묘하게 굳은 표정. 어디 다녀오셨어요? 항만에 무슨 일이라도 있으셨나요? 도연의 가슴은 쿵 내려앉았다. 민철의 성급한 행동은 이미 소라의 귀에까지 들어간 듯했다. 이제 되돌릴 수 없는 길로 들어선 것이다. 그날 밤 한도연은 쉽게 잠들지 못했다. 민철이 무모하게 항만 CCTV를 요청한 일이 머릿속을 무겁게 짓눌렀다. 새벽녘 낯선 차량 한 대가 집 앞에 멈춰 서더니 한참 동안 불을 켠 채 서 있는 장면을 목격했을 때 그의 불안은 현실이 되었다. 그 차 안에 누가 타 있었는지 알 수 없었지만 차창 너머 시선이 자신을 꿰뚫고 있다는 느낌이 섬뜩하게 스쳤다. 다음 날 저녁 소라는 평소처럼 저녁상을 차려놓고 도연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러나 그녀의 얼굴엔 미묘한 긴장감이 어려 있었다. 밥그릇을 건네며 낮게 말했다. 선장님, 어제 항만에 CCTV를 뒤지셨다면서요? 순간 도연의 손이 멈췄다. 분명 민철과 나눈 이야기를 누군가 전한 것이다. 도연은 애써 웃음을 지어 보였지만 그 웃음은 떨림을 감출 수 없었다. 소라는 시선을 피하지 않고 끝내 도연을 바라봤다. 그 눈빛 속에는 다정함보다 차가운 기운이 더 짙게 서려 있었다. 한편 민철은 항만에서 또 다른 위험에 직면했다. 사고 당시 선박 수리를 맡았던 정비업자를 찾아가 따졌으나 그 자리에서 낯선 사내들이 나타나 그를 위협했다. 괜히 입 여는 순간 너도 바다로 간다. 두려움에 휩싸인 민철은 간신히 몸을 빼내 도연에게 전화를 걸었다. 선장님, 소라 그 사람, 그 무리와 연관돼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본 사내가 바로 그와 함께 있었습니다. 도연은 핸드폰을 움켜쥔 손에 땀이 차오르는 것을 느꼈다. 의심이 확신으로 굳어지는 순간이었다. 집안은 더 이상 안식처가 아니었다. 소라의 발걸음 하나, 시선 하나가 모두 감시처럼 느껴졌다. 그날 밤 도연은 다시금 창밖을 내다봤다. 안개가 내려앉은 골목길에 또다시 그 검은 차량이 서 있었다. 담배 불빛이 깜빡였다 사라졌다. 불안은 이제 공포로 변했고 그는 깨달았다. 자신이 들어선 길은 이미 되돌릴 수 없는 길이라는 것을. 며칠 뒤 민철이 헐레벌떡
도연의 집을 찾아왔다. 얼굴은 피곤에 절어 있었지만 손에는 두툼한 봉투를 움켜쥐고 있었다. 선장님, 드디어 증거를 손에 넣었습니다. 그가 꺼내놓은 것은 항만 CCTV에서 갈무리한 영상 캡처와 정비업소의 비공식 보고서, 그리고 의문의 계좌 거래 내역이었다. 영상 속에는 장례가 끝난 직후 소라가 검은 옷차림으로 항만을 드나드는 모습이 분명히 찍혀 있었다. 그녀는 한 남자와 서류를 주고받았고 화면 속 날짜는 아들 사고를 재조사하던 시기와 맞물려 있었다. 민철은 떨리는 손으로 보고서를 내밀었다. 출항 전날 바라모 엔진 봉인 스티커가 찍혀 있었습니다. 그날 정비소는 외부에서 지시받은 수리를 했다고 적혀 있습니다. 서류에 서명한 사람이 정소라입니다. 도연의 얼굴이 굳어졌다. 믿을 수 없는 이름이 선명히 박혀 있었다. 거기에 더해 민철은 계좌 내역을 펼쳤다. 여러 차례 소액으로 분산 입금된 기록이 있었고 모두 소라 명의 계좌로 흘러들어간 돈이었다. 입금자 명단엔 손해사정인, 보험 브로커라 불리는 자들의 이름이 섞여 있었다. 도연 속으로 설마 내가 아들 배를 잡아끈 건 아니겠지. 그는 분노와 배신감으로 숨조차 막혔다. 그동안 자신을 보살피던 다정한 미소가 사실은 죄책을 감추려는 가면이었단 말인가. 그날 저녁 소라는 평소처럼 돌아와 저녁상을 차렸다. 그러나 도연의 눈빛은 이미 달라져 있었다. 그는 냉랭하게 물었다. 소라, 장례 끝나고 항만에 다녀온 적 있지? 보험사 손해사정인이랑 함께였다는 얘기를 들었다. 순간 소라의 손이 젓가락을 쥔 채 멈췄다. 잠깐이었지만 그 정적은 천둥처럼 무거웠다. 그녀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은 채 고개를 숙였다. 그 모습은 도연의 마음을 단숨에 무너뜨렸다. 이제 그는 확신했다. 그래, 내가 우리 아들을 죽인 거구나. 집안 공기는 더 이상 따뜻하지 않았다. 도연은 종일 문서와 영상 캡처를 붙잡고 앉아 있었지만 그것들이 진실을 말해주지 않는다는 사실이 그를 더 미치게 만들었다. 소라는 여전히 그의 곁을 지켰지만 그 다정함마저도 가면처럼 보였다. 그녀가 내민 따뜻한 국물조차 도연의 입술은 닿지 못했다. 민철에게서 또다시 전화가 걸려왔다. 목소리는 다급했다. 선장님, 그 무리들이 저를 미행합니다. 분명 뭔가를 아는 걸 눈치챈 것 같아요. 저 혼자선 버틸 수 없습니다. 그러나 도연은 대답 대신 한숨만 내쉬었다. 그에게 남은 건 의심뿐이었고 조력자라 믿었던 민철조차 이제는 더 큰 화를 불러올 위험처럼 느껴졌다. 밤이 깊어가자 집 앞에 또다시 검은 차량이 나타났다. 이번엔 대놓고 경적을 3번 울리더니 천천히 골목길을 빠져나갔다. 도연은 손에 쥔 지팡이를 부러뜨릴 듯 움켜쥐었다. 두려움과 분노가 뒤섞여 가슴을 옥죄었다. 결정적 순간은 이튿날 찾아왔다. 도연이 항만병원 재활 치료를 위해 집을 비운 사이 누군가 집을 들쑤신 흔적이 발견된 것이다. 책상 위 종이들은 흩어져 있었고 서류철 속 일부 증거가 SP 자취도 없이 사라져 있었다. 더 이상 누구도 믿을 수 없었다. 그날 밤 그는 방 한구석에서 혼잣말을 내뱉었다. 아들도 바다도 동료도 이젠 다 잃었구나. 남은 건 의심과 그림자뿐이구나. 도연의 눈가에 맺힌 눈물이 낡은 작업복에 떨어졌다.
그가 평생 지켜온 항구의 냄새조차 이젠 그를 위로하지 못했다. 밑바닥이었다. 그 어떤 빛도 닿지 않는 깊은 어둠 속에서 그는 홀로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도연은 며칠째 집안에 틀어박혀 있었다. 사라진 증거, 반복되는 미행, 그리고 소라의 정체에 대한 불신이 그를 갉아먹었다. 어느새 그는 사람을 피해 불 꺼진 방 구석에 웅크려 앉아 있었다. 그때 문득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났다. 소라였다. 그녀는 평소와 달리 눈빛이 날카로웠다. 손에는 낡은 카세트 레코더와 작은 USB가 쥐어져 있었다. 도연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외쳤다. 이제 와서 뭘 더 숨기려는 거냐? 내가 우리 아들을. 그러나 소라는 그의 말을 끊었다. 떨리는 목소리였지만 단호했다. 선장님, 이제 제 말을 믿어주셔야 합니다. 제가 10년 전부터 찾던 게 바로 이겁니다. 그녀는 카세트의 재생 버튼을 눌렀다. 잡음 뒤로 낮은 남자의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바람호 출항 전날 엔진 고착 완료. 보험금 문제 없을 겁니다. 도연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목소리의 주인은 그가 오래전부터 의심하지 않았던 동료, 바로 선박 보험 브로커였다. 소라는 이어 USB를 건넸다. 그 안에는 항만 CCTV 원본과 함께 자신이 몰래 모아온 거래 내역들이 담겨 있었다. 제가 보험 브로커와 그 무리에게 접근한 건 그들의 증거를 잡기 위해서였습니다. 선장님, 아드님을 죽음으로 몰아넣은 자들을 언젠가 꼭 법정에 세우고 싶었어요. 순간 도연의 손에서 힘이 빠졌다. 그동안 자신을 괴롭혔던 배신의 의심이 잘못된 것이었음을 깨닫는 순간이었다. 눈물이 그의 주름진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소라는 조용히 덧붙였다. 선장님, 저도 아들을 바다에 잃었습니다. 그날 이후 제 삶은 복수였고 동시에 진실을 밝히는 길이었습니다. 그래서 선장님 곁에 남았습니다. 끝까지 이 일 같이 싸우고 싶었습니다. 도연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세상에서 가장 무거운 짐이 벗겨진 듯한 순간이었다. 그러나 동시에 이제야 시작되는 더 거대한 싸움을 직감하고 있었다. 경찰은 소라가 넘긴 증거를 토대로 빠르게 움직였다. 항만 브로커와 정비업자, 그리고 보험 손해사정인까지 줄줄이 체포되었다. 언론은 바다를 이용한 조직적 보험 사기라며 크게 보도했고 억울하게 세상을 떠난 희생자들의 가족들이 눈물을 흘리며 재판장을 찾았다. 도연은 법정에 출석해 아들의 마지막을 증언했다.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단했다. 내 아들은 단순한 사고로 죽은 게 아니었습니다. 누군가의 탐욕이 그를 데려갔습니다. 이제라도 진실을 말할 수 있어 다행입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온 도연은 낡은 작업복을 조심스레 접어 서랍에 넣었다. 이제는 더 이상 의심과 분노의 상징이 아니었다. 아들의 목소리는 바람 속에 남아 있었지만 마음 한편에서는 처음으로 따뜻한 평온이 스며들었다. 소라는 조용히 그의 곁에 앉았다. 그 눈빛 속에는 지난 세월의 고통과 이제야 찾아온 안도의 빛이 함께 섞여 있었다. 선장님, 제가 너무 늦게 말했지요. 하지만 이제는 다시 시작할 수 있을 겁니다. 도연은 잠시 침묵하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바다는 많은 걸 앗아가지만 사람은 다시 채울 수 있지. 내가 보여줬다. 우리 같이 채워보자. 몇 달 후
부산 북항 작은 창고 앞. 도연과 소라 그리고 민철이 함께 작은 현판을 걸었다. 바다 장악해. 바다에서 희생된 이들의 이름으로 남은 가족과 아이들을 돕기 위한 작은 기금이었다. 사람들은 눈시울을 붉히며 현판식을 지켜봤다. 바람이 불어왔다. 도연은 하늘을 올려다보며 속으로 아들에게 말했다. 아들아, 내 항해는 끝났지만 내 이름은 여전히 바다 위를 떠돈다. 그의 곁에서 소라가 눈물을 훔쳤고 민철은 굳은 표정으로 어깨를 감싸주었다. 바다는 여전히 소리를 남기지 않았지만 이제 도연의 마음에는 확실한 울림이 새겨져 있었다. 진실은 결국 드러나고 용서는 또 다른 항해의 시작이라는 것을